월츠나 민주당 쪽에서는 구도를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은 예일 나왔다. 당신은 결국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겠죠. 지금 가자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 등등이 지금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저쪽으로 가면서 이쪽 진영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반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프레임을 또 걸어버리니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유태인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갖고 오고 꼬이기 시작해요. 일단 샤피로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주지사고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정치인인 건 맞는데 지금 국면에 이게 조금 딱 안 맞아 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라는 거죠. 자,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100일도 남지 않은 미 대선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방금 전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지명이 어떤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지 나아가서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특히 미국 유권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공주대 임은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 월즈, 그러니까 여당의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미네소타 주지사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미 한 지금 몇 시간 지났죠? 우리 시간으로 알게 되고 나서 많은 이제 한국 언론들도 이분의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시죠? 말씀하신 대로 미네소타 주지사인데 본래 출신은 네브라스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역시 이제 미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한국 전쟁에도 참전을 했던 그런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 뭐 경제적인 그 상황 등등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군복무를 아버지로부터 또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17살 때 입대를 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거의 졸업하고 바로. 그래서 그리고서 24년이나 군복무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군 경험이 굉장히 오랜 분이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부인이 또 그 지금 본인이 또 주지사를 하고 있는 미네소타 출신이어서 같은 교사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부인의 이제 고향이 미네소타로 이주를 하고 나서는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 교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풋볼 코치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교육자 경험도 또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네소타에서 이제 연방 하원 의원으로 계속 12년 정도 이제 하원 의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가 되신 게 19년부터고 재임에 또 재선에 성공을 하셨던 거니까 지금 현역이신 거고요. 현역 주지사신 거고 이런 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난 주말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이제 지명을 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다 초미의 관심사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뭐 조시 사피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켈리 아리조나 출신이죠 그분은 이런 분들 이제 그 하마평에 올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나 다들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아마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이 월츠 주지사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다소 의외의 인물이군요. 다소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혀 너무 의외다. 너무 이건 정말 쇼킹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하마병에 있었던 분이고 또 이제 직접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외의 선택이다. 왜 이제 의외의 선택이다라고 굳이 말할 수가 있겠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은 다 아시다시피 그 경합주의 아주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이 나는데 이제 미네소타라는 지역이 가진 그 특성을 생각을 했었을 때 미네소타는 좀 잠재적으로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민주당의 친화적인 지역이라고 본다고 할 때 펜실베니아 이제 주지사인 샤피로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배틀그라운드의 그 주지사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분석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다소 의외다 이런 평들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이 몇 명이나 되죠? 19이죠. 제일 많고 아주 중요한 곳이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못한다면은 뭐 해리스 이제 지금 후보가 되신 해리스 부통령도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의도 때문에 사실은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미네소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뭔가
행간에 숨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샤피로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주지사고 네. 인기도 많고 뭐 연설도 굉장히 이렇게 기운차게 한다고 할까요? 당차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정치인인 건 맞는데 이제 지금 국면에 이게 조금 딱 안 맞아 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유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이란이 이게 지금 더 막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이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을 놓고 이게 지금 미국 대학가의 일파만파가 됐었단 말이죠. 네. 특히 뭐 이제 뉴욕에 있는 뭐 콜롬비아 대학 같은 데서부터도 크게 이제 이게 불이 네. 번지기 시작해서 아주 그 주요 대학들에 확 이게 번졌었고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측의 그런 어떤 그 물론 아무리 이제 10월 7일에 하마스의 그런 테러리스트적인 공격 그리고 인질이 이렇게 납치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는 이해를 하지만 이 뭐라 그럴까 대응 조치가 너무 과하고 이 가자 지구의 그 인도주의적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미국 대학생들의 그 마음을 그 아프게 하면서 이런 이제 시위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샤피로 이 주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아무래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좀 다소 결이 다른 이제 네.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죠, 사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유태인들은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지지와 결이 좀 맞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특히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인도주의적인 문제들 이 중동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좀 샤피로를 선택하기에는 민주당한테도 이제 부담이 됐었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켈리 같은 분도 뭐 우주 비행사 출신이고 네, 켈리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이기도 했고 또 아리조나니까요. 아리조나라는 스윙 스테이트 출신이니까 또 그런 부분도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왈스 주지사를 선택한 건 글쎄요. 그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뭐 인간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마 어떤 케미스트리적인 것도 분명히 봤겠죠. 자, 당신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나랑 좀 맞아떨어질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어떤 정치 그 구도 내지는 역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분이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력이 굉장히 좀 미국의 평범하면서도 중산층적인 요소들을 다 많이 갖고 있으시잖아요. 네. 뭐 집이 굉장히 뭐 부유해서 뭐 소위 아이비리그를 가거나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 플러스 해서 군복무를 오래 했지만 그 덕분에 자기는 자랑스럽게 그 이 나라의 군복을 입고 그렇게 오랜 기간 복무를 했고 네. 그 덕분에 나는 교육도 받았고 뭐 그 덕분에 이렇게 교사로서도 활동을 했고 뭐 미국에서 좀 생활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메리칸 풋볼이 가진 그 의미라고 하는 네. 것은 그래서 뭐 그런 코치도 그야말로 했고 미국을 상징하죠. 그렇죠. 네. 진짜 뭐 거의 뭐 굉장히 국가 스포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코치도 했고 군인이었고 뭐 아버지도 베테랑이셨고 이런 요소들이 미네소타라는 지역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조금 민주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서부에 있으면서 어떤 중산층을 대변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이제 정치 구도 역학적으로는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분석을 네. 해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이제 구도가 흑인 진보 여성 네. 후보자 대 이제 백인 보수 남성 후보자 그야말로 대척점이 아주 강해졌고 그래서 이제 더 오히려 부통령 후보에게 이제 눈길이 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의 장단점을 보완할 것이냐. 그렇죠. 네.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된 팀 월즈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참전 용사 네. 본인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군복무를 오래 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 네. 제가 볼 땐 딱 보수 성향의 미국 중산층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사람인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군복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분이 그 활동해 오셨던 그런 경력들 내지는 이런 그 교사였었기 때문에 또 특히 네. 이력들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진보 성향이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1999년부터도 이제 그 LGBTQ 플러스 그 학생들을 좀 지원하는 활동을 하셨다든지, 지금 이거는 벌써 지금 2000년도 전이니까 네.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본인의 그 좀 이념적인 성향이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 군복무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이 패트리엇 같은 그런 애국자적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으시면서 보수층이 그 단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또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정책적인 성향에서 봤었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꽤 뭐 급진좌 뭐 이렇게까지 묘사하는 거는 좀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의도를 갖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뭐 상당히 진보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소수자 문제, 그 외에도 뭐 헬스케어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미국의 그 헬스케어의 문제라는 거는 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기후 변화, 뭐 에너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이제 진보적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정책적 관점에서는 진보 성향이신 분인데 이런 본인의 쭉 살아온 그 인생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지어 보수층 조차도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해리스 캠프에서는 미네소타 출신이라 할지언정 외연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여론조사 보면 박빙의 지지율을 양측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바뀐 다음에 그때 미국 언론의 분석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층의 지지자는 바뀌지 않은데 워낙 이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우려했던 진보 진영의 후보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는 나오지 않을까봐.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3%, 그 2%, 1%, 5% 이 정도 되는 그 투표를 포기해버릴 사람들을, 그 진보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민주당 진영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투표소로 불러들일 동인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해리스의 이제 부통령 후보, 이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 최대한으로 결집을 이끌어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글쎄 말씀하신 대로 그 종이 한 장 차인 거고,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7개 주에서 결국은 누가 더 가져오느냐로 이 선거인단 수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분석 기관마다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많이 차이를 두고 분석을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확보한 게 268. 그다음에 해리스가 226 이렇게 이제 NPR 같은 데 같은 경우도 8월 5일자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그럼 벌써 상당히 지금 42개가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다 갖고 와야 되는 계산이. 큰 주 한 서너 개를 잡아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역전하려면. 네, 무조건 갖고 와야 그래도 겨우 이길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은 절대로 지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곳이고, 그래도 노스캐롤라이나는 아무래도 트럼프 쪽일 것 같고, 조지아는 지금 동률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뭐 아리조나는 동률이라고 하면서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해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반드시 갖고 와야 되는 거라서 이 지역의 결국은 인구 구성 등등을 생각할 때 물론 지금 흑인 유색 인종이죠. 큰 포괄적 범위에서 봤었을 때 흑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이면서 또 이제 여성표,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의 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하마스와의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젊은 층이 지금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젊은 층들, 이들을 다 꽉꽉꽉꽉 규합을 해서 이분들이 다 투표장에 가고 해야 이제 되는 그러니까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그 결집이 그래도 민주당 쪽이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 때문인지 빨리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결집이. 해리스가 별 큰 존재감이나 큰 인기가 높은 정치인이 아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확 결집이 되고 또 돈도 많이 모였고요. 모금도 많이 됐고 한 현상들은 그런 아마 위기의식의 반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보층들 중에 바이든에게 실망했던 여러 정책이나 사람 때문에 또 바이든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시 투표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됐고 제이디 벤스 후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제이디 벤스도 사실은 힐빌리의 노래인가요? 네. 책으로 보지 못하고 영화로 봤는데 저도 영화로 봤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그냥 흙수저예요. 그죠? 열심히 했고 예일 대학이던가요? 다니는 변호사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마약 중독이었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할머니가 그 강인한 할머니도 우리네 할머니하고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비교해 보면 결국은 두 사람 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애국적인 관점에서 자라나서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요. 두 부통령 후보가요.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이 소위 뭐 흑수저 대 흑수저.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건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희가 많이들 제일 알아듣기 편합니다. 네. 예, 관용적으로 쓰시는 표현이니까 정말 흑수저 대 흑수저 대결이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을 뽑는 언론분들도 많이 있으시던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월츠나 민주당 쪽에서는 구도를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밴스도 정말 밑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월츠 주지사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이 싱글맘이었다가 그런 뭐 마약 문제까지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또 군대를 가셔서 그런 파병 경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두 분이 겹치는데 지금 월츠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당신은 예일 나왔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은 뭐 벤처 쪽이랑 연결돼 있지 이렇게 지금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파장 예일대학 나온 게 약점이 되는 건가요? 글쎄 이게 참 이런 게 지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결국은 어떤 파장을 갖고 오게 될지 뭐라 그럴까요? 아이비리그 나오는 게 당연히 죄는 아닌데 일종의 이제 당신은 결국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겠죠. 월츠 입장에서는. 그에 비해서 이제 월츠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법 쪽의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커리어를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입법을 하셔야 되니까 법에 대해서 좀 당연히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 이분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의 디그리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월츠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이 미국 정치의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는 JD가 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자기네 동네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가 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존재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디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야구 모자 쓰고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한 복장에 어디 이웃에서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신 거에 비해서 밴스는 또 굉장히 각이 딱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좀 흑수저 출신이라고 해도 그 세대의 차이를 떠나서 또 결국은 그 두 정치인이 걷게 됐던 인생의 그 길이 좀 갈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월츠나 저쪽 이제 민주당 캠프 쪽에서는 또 공격 아닌 공격. 결국은 당신도 아무리 흑수저 출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중산층 내지는 우리 평범한 우리들 내지는 이 중서부 러스트벨트를 대변할 만한 사람은 아닐세 이런 지금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월츠 쪽에서는. 네. 본격적으로 구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중에서도 트럼프 진영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그 분석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중산층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먹고 살기 힘든 보통 사람들. 그동안 우리 선하게 열심히 미국의 가치를 추구했는데 이거 뭐 공장 하나 남아 있는 게 없다. 뭐 다 한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특히 중국 같은 나라 퍼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작된 그 분노에서 시작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뭐 자유무역을 이제 가르칠 때 이게 결국은 소비자한테 싼 값에 주는 것이 모두의 공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누적이 되고 나서 보니
결론은 잡이 없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없어지고 잡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일단은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피폐해졌는데 여전히 본인들의 그 모국이죠. 이제 마더랜드이자 홈랜드이자 조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아직도 킹 왕짱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어떤 존재감이나 어떤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스테이터스가 지위가 이 전 세계 70억 넘는 인구에서 확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그 자기 국내 사회에서는 크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지언정 나는 미국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 갭. 그 자부심이 더 커지고. 그렇죠. 더 증폭이 되고 대표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백인 노동계층의 남성분들 교육을 덜 받으시고 아니면 이제 아주 얼번 그 도시 지역에 살지 않는 이런 분들의 심금을 이제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건드렸던 기성 정치인이 별로 없었던 거죠. 민주당 쪽이나 공화당 쪽이나. 그래서 그 분노에 대한 그 트리거를 트럼프가 한 거고 그게 정말 2016년에 그런 샤이 트럼프들이 찍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럼 얼마나 아직도 많은 샤이 트럼프들이 그럼 있겠느냐. 이미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 결집이라는 것도 어지간해서는 무너뜨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이 콘크리트 이게 말 그대로 콘크리트 이제 지지층이 된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야말로 기존의 그 기득권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아무도 제대로 건드려주지 않았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드려준 하나의 무슨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메시아 같은 정치인이 돼버린 거고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심지어 총격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마 기존 그 백인 남성층이 과연 지금 월츠라고 해서 빠져나올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똘똘 뭉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똘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최대한으로 결집하고 최대한으로 선거 투표를 하러 가야만이 되는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뭐. 네. 제가 1차 그 TV 토론 때도 느낀 게 트럼프가 굉장히 뭐랄까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급소를 때릴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차 대선 토론 때 키워드가 전 3개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인플레, 두 번째가 이제 불법 이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을 그냥 주구장창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 정책의 모든 다른 성과 등등을 얘기할 틈도 없이 기승전 아프간, 기승전 인플레 이래 버리니까 이게 이제는 나중에 저도 한 1시간 넘게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을 정도로.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그 비행기에서 세상에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비극을 남기고 물론 저 같은 사람조차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게 확 다들 뇌리에 이제 박히는 거죠. 그러게 다른 거 잘한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유럽하고의 뭐 동맹을 다시 강화한다든지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위협 상황에 대비해서 뭐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 볼 여지도 없이 그리고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업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격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정확히 그 포인트를 아는 거죠. 트럼프가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네. 앞으로 이제 토론이 한 번 더 남았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물론 본인은 지금 뭐 폭스랑 해야 된다, 뭐 안 하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거를 해리스가 또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게 또 저도 관심이 가네요. 이 문제를 잘 아는 유권자가 3명 있고 네. 사실 어떤 사회 이슈나 경제 이슈, 뭐 지정학적 이슈를 모든 국민들이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러플리하게 그냥 적당히 아는 국민들이 다수일 텐데 어느 나라나. 네. 트럼프는 정말 굉장히 간결하게 자기
이야기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동원해서 쉽게 설명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지금 그 아프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트럼프를 지지하건 안 지지하건 그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이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가 난리인 거다. 네. 본인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감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내려오고 어떻게 이런 지금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를 꼭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세계의 이 리더십을 분명히 요구받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리고 바이든 나름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한 게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말 잘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나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동맹,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고 또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 전제가 되는 부분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좀 그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트럼프라고 하는 분 자체가 그 디벨로퍼 출신이고 뉴욕에서 그렇게 디벨로퍼를 하면서 유태인 돈하고 안 얽힐 수가 있나요? 안 얽힐 수가 없죠. 가족 혈연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옹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선이 다시 한번 혼재가 되는 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유태인이랑 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네. 네, 트럼프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갖고 오고 지금 게다가 이 지금 가자 이스라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 등등이 지금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저쪽으로 가면서 또 이쪽 진영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반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프레임을 또 걸어버리니 저도 굉장히 이걸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무슨 반유대주의로 그런 시위를 한다고 생각되지는 도저히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그러니까 아까 샤피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스탠스가 애매해져 버렸단 말이죠. 요컨대 이 중동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 정치에서 저희는 늘 저희 입장에서 한반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미국 정치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중동 문제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신념도 있겠지만 정치적 신념 플러스 본인과 또 얽혀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런 걸 계산하면서 그런 행보를 갔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글쎄요, 이제 네타냐후하고도 또 관계가 좋았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또 중동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하려고 할지 네. JCPOA는 나왔지만 아브라함 협정으로 또 화해를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다른 중동 네.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을 또 그런 행보들이 이제 어떤 또 실용주의적 접근을 할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 주변에 있는 얽혀져 있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게 이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 한반도 문제랑은 좀 질적으로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의 중동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네.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네. 있어서 반중, 반일 이런 용어보다 반유대로 찍히면 훨씬 더 위험한 겁니까? 완전 주류권에서 아웃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인구 1,000만의 나라인데 물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퍼져 있고. 유대인이 뭐 미국 지금 파퓰레이션 2020년 센서스 저도 적어 갖고 왔는데 2.4%입니다. 예, 2.4%지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요. 아, 전체 인구에서요? 네, 백인이 지금 57.8, 히스패닉 18.7,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흑인 분들이 12%, 네. 에이시안이 이제 5.9.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 뭐 0.9, 폴리네시안 이제 태평양 그 도서 지역 출신들 0.2 하고 이제 주들이 2.4니까 네. 사실 에이시안 아메리칸보다도 적고 굉장히 물론 그 화이트 안에서 이제 또 빠져나온다면 나오는 거지만 하여튼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적죠. 근데 유태인들의 힘은 뭐 돈도 당연히 무서운 힘이지만 그 에이펙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결집력이죠. 근데 이게 묘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좀 혼선이 오고 있지만은 이 조직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숫자는 작아도 그 동원 가능한 거 아주 클리어한 아주 선명한 그 정책 노선을 가지고 동원이 가능한 표가 이렇게 짜자작 있다.
이거는 뭐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네. 요즘 이제 갈수록 특히 정치인들은 네. 메리 크리스마스 단어도 쓰기 쉽지 않죠. 네, 예. 아주 극단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저도 미국에서 이제 가르칠 때 그런 걸 이제 교육을 받죠. 웬만하면 해피 할리데이로 하세요. 예. 아 예수님 생일인데 거기에 지저스 들어가는 걸 예, 뭐 그러니까요. 비단 뭐 유대교 눈치만 보기 때문은 아니고 뭐 아니지만 네. 사실은 뭐 네, 그 네.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 네. 거대한 백화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붙이지 않잖아요. 미국처럼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나라도 엑스마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글쎄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이제 그 정치적 그 correctness, political correctness, PC라고도 줄여서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이게 올바름. 특히 이제 정말 미국에서 저도 티칭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도 조심하면서 늘 강단에 쓰지만 우리나라랑 또 다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익숙지 않은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실수가 나올까봐 엄청 신경 쓰는 것 중에 그런 이제 종교적인 문제, 뭐 인종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의 또 반대 급부도 커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는 그러겠죠. 그게 너무 이제 팽배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심 내지는 반발, 그다음에 파티그라고 할까요? 좀 피로함. 뭐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예수님 생신이라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그걸 뭘 이렇게까지 하나 내지는 뭐 등등등 아니면 뭐 공교육에서 뭐 성교육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된 부분들에 대한 반론 내지는 반발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트럼프 내지는 이제 밴스 부통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봐야죠. 예. 주류 유태인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유태인 자본이라고 할까요? 미국 내? 그 흐름은 누구를 더 지지할까요? 어느 후보를? 근데 전통적으로는 월가는 네. 민주당 지지였죠, 늘. 그렇죠. 네. 월가의 자본은 우리가 뭐 유태인이 많이 잡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지금 어디를 더 지원? 왜냐하면 트럼프는 너무나 내놓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이제 물론 그 다른 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 네. 안에서도 다른 요소들이 작동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전통적으로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 때랑 힐러리 때랑 놓고 봤을 때 힐러리도 뉴욕 출신. 네. 여기도 뭐 뉴욕. 그러면 그렇죠. 이거 완전히 여기 두 분 다 뭐 유태인 그 자본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였었는데 지금 묘하게 지금 구도가 전혀 다른 지금 구도가 잡혔기 때문에 해리스 월츠 대 이제 밴스 여기는 이제 트럼프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어떤 정체성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아까 나온 그 소위 말하는 엔타이 세미티즘이 꽤 어떤 정치적 파장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제 그 소위 이제 인텔리들 특히 이제 미국의 대학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 평상시에도 미국 대학은 뭐 다 오염됐다고 다 그냥 뭐 빨갛게 물들었다 뭐 이러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 좀 그렇게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소위 이제 미국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고등교육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더 자유로운 토론에 익숙하고 네. 진보적인 생각에 더 당연히 노출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엔타이세미즘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태인들이 이제 묘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하여튼 이스라엘을 사수한다는 것은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 꼭 본인을 시온주의자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꽤 대학 안에 많은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유태인들입니까? 네. 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것 같아도 그들에게조차 저는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경험적으로 네. 봤었을 때는 아무리 진보 유태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문제에서만큼은 강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앞으로 정책 토론들 같은 게 더 활발하게 될 때 해리스나 그 월츠 쪽도 잘 고민을 하고 잘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겁니다. 네. 네. 공주대 이문정 교수님과 함께 미국 대선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체성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세균 정도를 이야기해 볼까요? 해리스 후보는
아버지가 자메이카 쪽, 엄마는 인도 쪽입니다. 네. 그죠? 그야말로 유색인종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네. 유색인종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참 이제 뭐 민주당은 뭐 소위 말하는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뭐 거의 다 몰표가 나오죠. 네. 네, 민주당을 다 당연히 지지를 하는데 아까 언급한 그 폴리티컬한 어떤 크랙니스,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 PC 부분에서 그냥 흑인 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 성향이 강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조금 갈라지는 게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미국이라는 나라 사실 굉장히 열려 있고 진보적이고 또 자유로운 토론이 당연히 가능한 민주국가지만 그 문화적인 거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실 굉장히 거칠죠. 예, 미국의 그 일반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곰도 나오고 그러면 언제 지금 911을 부르겠어요. 본인이 당장 라이플로 어떻게 공격을 하기 전에 알아서 수습을 하든지, 이게 일상적으로 이게 머리에 장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 문제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나라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번에 뭐 트럼프 아무리 총격을 받았었어도 이게 그럼 총기 규제로 가자라는 얘기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본인이 재임 때 그랬었잖아요. 그 뭐 학교에 그렇게 총기 난사 사건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선생한테 총을 들려줘라 뭐 이런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이 본인의 그 셀프 디펜스라는 부분이 권리이자 어떤 헌법적 가치로까지 여겨지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밀집돼서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웃집 하나에서 저 이웃집 가는데 뭐 얼마를 가야 되고 곰 나오고 막 이런 생활들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종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흑인이든 네. 유색인종이든 네.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히스패닉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게 이제 쿠바에서 오신 분들은 뭐 강성이시죠. 강성 보수잖아요. 그 플로리다 쪽에.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히스패닉이라고 해서 다 이걸 일반화를 하느냐. 뭐 대체적으로 유색인종이 해리스 쪽을 지지를 하겠다마는 그렇다고 에브리바디가 그럴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거침에서 나오는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굉장히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의 어떤 군대를 가진 나라고, 이런 그 군 통치권자가 돼야 되는 분이, 그럼 과연 물론 여성이라고 안 될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대중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제 흑인들이 당연히 많이 지지를 해주겠지만, 지금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자 남자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한 20%까지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흑인 남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해리스 지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좀 다른 요소들도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동안의 미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했던 가치들, 뭐 선한, 또 주말에 교회에 간다든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든지, 부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든지,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죠? 혐오는 나쁘다든지, 소수자도 존중해줘야 그렇죠. 돼. 성소수자 존중해야 한다. 되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 말이 맞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너희들은 근데 너희끼리는 잘 살더라. 그죠? 중국과 사업에서 잘 살고, 뭐 이래서 잘 살고, 뭐 이래서 잘 살고. 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가치를 따랐는데 우린 뭐냐,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그 PC라는 게 이게 좀 뭐든지 다 정도의 문제죠. 다 어떤 당연히 그런 진보적인 가치가 역사에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이제 마이너리티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사람은 미국 사람 중에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런 가치의 수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PC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너무 과하게. 그리고 그걸 나한테 강요 내지는 그게 옳음이고 나는 틀림인 것처럼. 그런 정서에 기반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반대한다는 계층이 있다는 건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트럼프 후보인데, 트럼프 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면 이거는 정치적 올바름을 나는 근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 아니고, 이건 정치적 도덕적
제가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 참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큰데 너무 크죠. 그래서 그게 지금 네. 저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성폭행하고 여성에게 돈 갖다 주는데 심지어 그게 회사 돈이어서 횡령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참 네. 씁쓸합니다. 이런 게 이제 포퓰리즘. 네. 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과연 정말 공화당이 그럼 추구하는 게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이의를 다 대변해 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포장지는 이미 지금 포퓰리스트인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포장지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대 범죄자 이런 그렇죠. 구도로 네. 또 가져가는데 이쪽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지하는 마음이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한두 개만 예. 더 여쭤보고요. 네. 자, 석 달 남았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점 한번 지켜봐야 한다. 또는 우리가 이런 거 간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선의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 작고 사소한 거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니다. 트럼프가 더 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78살이고. 네. 뭐 벤스 부통령 후보는 뭐 젊지만 젊으시지만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 왜 자꾸 미국이 너무 큰 나라잖아요. 네. 우리 뭐 미국에서 여행해 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나라를 횡단하는 데만 비행기로도 막 7시간씩 걸리고 이런 나라인데 지금 해리스 이 후보 측 일정을 보니까 필리 지금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위스콘신 가고 미시간 가고 디트로이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피닉스, 애리조나 가야 되고 토요일 네바다 이게 이제 토요일까지 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줄을 뭐 미국을 횡단을 지금 2-3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각 나라잖아요. 줄하는 게. 그렇죠. 네, 그렇죠. 이동 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도 막 이렇게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시간 갔다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를 또 가야 되는데. 와, 근데 이게 경합주니까 안 갈 수가 없고 지상전 소위 말하는 무슨 그 뭐 커머셜 그 광고 같은 걸로만 될 게 아니라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이 스킨십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지금 해리스도 그렇고 월츠 주지사도 그렇고 막 열심히 뛰어야 될 텐데 하여튼 이분들도 그렇고 이쪽 당연히 트럼프 벤스 쪽도 그렇고 이 체력 싸움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부디 양쪽 다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는 이제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저기죠. TV 토론이죠. 네. TV 토론. 한 번 남아있죠. 원래는 한 번 하기로 했었죠. 이제 2번을 약속을 했던 건데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남은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ABC랑 하기 싫다. 지금 이렇게 본래 이제 CNN하고 했고 ABC가 남아 있는데 이제 ABC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거기 이제 앵커분하고 조금 그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이해가 충돌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폭스랑 하자. 뭐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뭐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 해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속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엎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들을 하신다마는 어쨌든 이게 한 번의 기회 내지는 없어질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 번의 기회에서 이제 양쪽 진영이 서로에 대한 정말 어떤 정책적 토론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그 CNN 때 토론은 너무 이제 우리가 실망이 많았잖아요. 무슨 정책 토론도 아니고 막 서로 비방하다가 그냥 게다가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울 기억나는 정도인데. 건 다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앵커에게 인사하러 가는데 그 단을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정말 그야말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 그 지미 집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밖엔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었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자 대통령 후보도 그 한 번의 기회에 본인이 분명히 또 공격을 엄청 당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인플레 문제에다가 주식도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별의별 이제 경제를 초점을 맞춰서 공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건데 이걸 어떻게 잘 반격하면서도 민주당의 지난 4년의 업적을 좀 잘 어필하고 또 향후 비전을 잘 제시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초미의 관심사가. 미국 여론은 만약에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하면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겁니까? 미국 글쎄요, 여론은. 뭐 그거는 트럼프도 워낙에 이게 이분이 말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프레임을 딱 구도를 딱 짜는 아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노하우가 좋은 거죠. 노하우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근데 영상 보면 이렇게 노하우. 짤이나 영상 보면 해리스 후보가 말 굉장히 잘하던데요. 잘하죠. 예, 검사 네. 출신이신데요. 뭐 예. 네. 근데 이제 결국 매력이죠. 매력. 네. 정치인은 정말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이 참 어필이 잘 될 것이냐. 네.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전 국민 내지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관심이 가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그들은 이상하다. 위얼드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이제 역사를 역행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리덤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가 붙은 프리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유권자들을 본래 당신들의 그 집도끼를 결속시키고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경제 문제에서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팀 월즈라는 그 제가 잠깐 사진 찾아봤어요. 네. 저 부통령 후보 말도 좀 잘하는지 뉴스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얼굴 관상은 되게 동네 아저씨 따뜻한 그 백인 아저씨. 네, 어디서나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관상은 되게 친근하던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주대 이문정 교수와 함께 90일 남은 미 대선 그중에서 유권자들의 정체성 분석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